네, 앞 시간에 이어서 225페이지에 자동결산 분계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수동결산 분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225페이지 위에 있는 표로 요약할 수가 있고요. 자, 자동결산이라 하는 것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산 재무제표 박스 안에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떠한 사항을 챙겨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점표 추가를 눌러야 되는지 크게 6가지 챙겨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6가지를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원가를 이제 기말에 반영을 해야 이것이 손익계산서로 가가지고 손익계산서가 완성이 되거든요. 상품 매출원가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기초상품 재고액. 자, 기초상품 재고액은 전기 2월 재무상태표에 이미 정기 기말의 상품 재고액이 당기의 기초상품이에요.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더하기 당기 상품 매입액. 곧 여기 뒤에 설명 나올까? 네, 나오네. 네, 뒤에 교재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쭉 열거를 해보고요. 자, 매출원가를 계상한다. 그 다음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입력을 합니다. 대손예상액을 계상해가지고 추가 설정할 것을 입력을 해야죠. 그래서 대손충당금 설정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첫 시간에서 고정자산 등록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감가상각비를 자동결산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퇴직금 추계액을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추가 설정을 또 해야 됩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그래서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가 추가 설정할 금액을 입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대여금이라든가 이런 채권에 대해서 대손예상이 있으면 이것도 자동결산에서 대손예상액을 입력을 해가지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처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우리가 선납세금의 정리는 수동결산에서 합니다만은 선납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세는 자동결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법인세, 대변에 이것도 미지급세금으로 분계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6가지 사항은 자동결산 정리사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하나씩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여기 뒤에 책에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끊었는데, 자, 매출원가라는 것을 어떻게 계상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데 기말상품 재고액만 하나만 입력하면 되느냐? 자, 그걸 이 얘기를 아까 설명을 하다가 끊었는데, 여러분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 공식이 어떻습니까?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당기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주는 방식으로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상품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상품이에요. 이미 입력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기상품 매입액은 우리가 그동안 매입매출전표 입력하면서 상품을 매입했다. 51번 과세매입. 이거 기억나시죠? 차변의 상품, 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외상으로 샀으면 외상매입금, 현금으로 샀으면 대변의 현금. 네. 이런 식으로 어음을 발행했으면 대변의 지급어음. 이런 분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상품 계정의 매입액으로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된 거고, 결산 때는 우리가 재고 조사를 해야 돼요. 실사라 그러죠. 실제 재고, 실지 재고라고 그러죠. 실지 재고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것을 기말상품 재고액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상품 재고액은 결산 때 입력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력을 해줄 겁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기말상품 재고액란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입력을 해서 전표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런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비용 발생, 대변의 상품, 자산감소. 상품이 이제 판매가 일어난 것은 매출 원가로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판매가 일어난 상품은 매출 원가로 비용으로 대체가 일어나는 분계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을 계상한다. 아까 우리가 매출 채권에 대해서 뭐 1% 또는 2% 이렇게 잔액 비례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매출 채권에다가 그 설정률을 곱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대손 예상액입니다. 이 두 개 이렇게 계산하면 대손 예상액이 나오죠. 이 대손 예상액을 바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 전에 이미 대손 충당금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대손 충당금 설정은 우리가 금년도 결산할 때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전기에도 했단 말이에요. 전기에 해놓은 대손 충당금이 잔액이 있느냐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 잔액을 빼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가 설정이라고. 대손 예상액의 전체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설정액만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전표 추가를 누를 거예요. 그러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비용 발생, 대변의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돼 가지고 재무상태표에는 대손 충당금이 이 예상액하고 똑같이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이제 고정재산 등록을 통해 가지고 계산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결산 메뉴에 가가지고요, 기능모음이라는 메뉴에 가면은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메뉴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자동 반영을 누르면 자기 자리에 다 입력이 돼요. 차량 원방구의 감가상각, 건물의 감가상각, 비품의 감가상각, 자기 자리에 다 입력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분계가 만들어져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자, 감가상각비는 하나겠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은 건물 따로, 차량 운반구 따로, 비품 따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왜냐하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자산이 서로 다르니까 건물 다르고 차량 운반구 다르고 비품 다르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러 개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를 기말을 결산일 기준으로 우리 회사 전 직원이 퇴사했다면, 자, 전 직원 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퇴직금이 발생하죠. 1년 이상 된 직원들의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봅니다. 그것을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해요. 1년 이상 된 직원이 내년에 언제라도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나 회사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던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채로 만들어 두는 거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다. 퇴직자가 1년 이상 근무한 자가 내년에 퇴직할 것을 대비해서 부채로 인식해 주는 게 바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회사는 전기에도 설정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에 퇴직할 때 퇴직 예상 1년 이상 된 사람들이 전기에 단기에 다 퇴직을 해버렸으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하나도 없겠죠. 근데 회사가 그런 회사가 있나요? 그러지 않죠. 일부 퇴직자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잔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요? 추가할 것만 입력을 해요. 추가할 것만. 금년도 퇴직급여를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나와요? 기설정된 걸 빼고 추가할 것만 입력을 해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분계가 이런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차변의 퇴직급여 비용 발생,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부채 측가.
추가 설정액 계산한 방법은 여기 나오죠.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해가지고 결산 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확인해서 빼주어라. 그것을 추가 설정액으로 입력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산 때 이미 비용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퇴직자가 그 다음에 퇴직자가 발생하면은 그때 퇴직금을 줄 때 부채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나가고 퇴직자가 퇴직금을 퇴직자에게 지급할 때는 퇴직급여 처리를 안 해요. 왜냐? 전기 결산 때 이미 비용 발생을 해놨기 때문에 전기 비용에 반영이 됐습니다. 예. 발생주의에 의해서 전기에 근무한 우리 퇴직금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에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이게 전기에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에 퇴직금 지급할 때는 또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부채에서 감소시킨다. 그런 지급 시 회계 처리가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대여금 돈을 거래처에 빌려준 거에 대해서 대손이 예상이 되면은 그것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 그때는 대손 상각비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인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비용 발생이 되고요.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차감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대손 상각비와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이 그룹이 달라요. 대손 상각비는 판매 관리비예요. 왜냐?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름에 대한 대손이기 때문에 대손 상각비는 판매 관리비입니다만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뭐냐면은 이런 대여금이나 미수금에 대한 것입니다. 대여금이나 미수금이라 하는 것은 판매 활동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좀 긴 개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입력해야죠. 법인세는 법인세 차감 전 이익에다가 회사의 법인세율을 곱하기 해서 법인세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그것을 이제 추산액이라고 그러죠. 왜 확정이 아니냐? 우리가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는 회계의 장부가 마감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한 또 세무회계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3월에 하고 있는 법인세 세무조정이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법인세 세무조정을 해야 확정된 법인세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할 때의 법인세는 우리가 법인세 추산액이라는 표현을 써요. 거기에서 아까 우리 수동결산할 때 선납세금 정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납세금을 여기서 빼주는 겁니다. 나머지만 입력을 합니다. 법인세 난에다가 나머지만 입력을 해서 전표를 만들면 차변에 법인세 비용 발생, 대변에 아직 법인세 납부 안 한 상태니까 미지급세금 부채로 잡습니다.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 정리할 때도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하고 나면은 납부할 세액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대변에 미지급세금으로 잡았죠. 법인세도 미지급세금 잡습니다. 12월 31일 날 법인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를 이걸 반영을 해야 정확한 비용이 법인세도 하나의 비용이니까 당기 순이익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 미지급세금으로 잡으면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네, 선납세금의 이익이 아까 했던 거죠. 네, 이렇게 선납세금은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선납세금 이 분계를 수동결산에서 미리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결산은 뭐 쉽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3일 패션 결산 사항은 몇 가지를 문제로 제시했느냐 보니까 5개밖에 없네요. 자, 이 5가지를 수동결산인지
자동 결산인지를 먼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수행 1번을 보니까 소모품 정리네요. 이건 수동 결산 사항입니다. 예. 자, 수동 결산은 미리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결산은 미리 하는 거니까. 자, 수행 1번을 보니까 우리 3일 패션은 구입 시에 소모품을 구입할 때 소모품 비로 비용으로 처리한 회사입니다.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결산은 현재 미사용액은 4만 원으로 확인이 됐네요. 예, 4만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사용액이. 자, 이미 다 비용 처리해버렸는데 미사용액이 4만 원이면 이걸 자산으로 잡아야죠.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 4만 원, 대변의 소모품비 4만 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소모품 정리분계는 한쪽이 소모품, 한쪽이 소모품비예요. 예. 그래서 비용 처리한 회사의 소모품 정리는 결산 때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비. 자산 처리했던 회사의 소모품 정리분계는 차대변이 바뀌어서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소모품 이렇게 갑니다. 금액은 달라져요. 예, 금액은. 지금 여기서는 4만 원이 맞아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을 화면을 꺼내가지고 결산 분계는 12월 31일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12월 31일 3번 차변의 소모품 172번입니다. 172번. 자, 거래처 이런 건 소용이 없고요. 저교에다가는 미사용 소모품이라고 이렇게 메모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4만 원. 대변에 소모품비 830번 써야 됩니다. 830. 엔터로 위에 있는 거 복사하시고 가면 돼요. 4만 원. 네. 수행 1번. 소모품 정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두 번째. 기말 재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품 재고액이 2천만 원이다. 이건 자동 결산 사항입니다. 다음에 수동 결산이 또 있는지 찾아볼게요. 3번.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시오. 자동 결산 사항입니다. 수행 4번.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 잔액과 받으러 온 잔액에 대해 1%를 설정한다. 보충법이다. 이거 자동 결산 사항인데 1%를 보충법으로 계산을 해서 메모를 미리 해둬야 됩니다. 예, 이건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자, 수행 4번. 그래서 수행 4번을 준비할 때는 합계잔액시산표를 열어서 준비하면 돼요. 합계잔액시산표 한번 열어보십시오. 합계잔액시산표 결산일로 입력합니다. 12월 31일. 네, 외상 매출금의 잔액을 봐주십시오. 여러분, 외상 매출금의 잔액을 보면 29265,000입니다. 그러면 1%를 계산할 때 여러분들 계산기를 잡고 어떻게 계산을 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29265,000 곱하기 1%. 1%가 0.01이죠. 1% 하면 0.01 자동으로 나타나요. 엔터 하시면은 계산기에서는 는이죠. 엔터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장에서 시험 볼 때 바로 이런 거 1% 이런 거 계산을 하면 계산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 예. 이걸 우리가 일반 계산기라고 그래요. 공학용 계산기는 또 못 쓰게 하더라고요. 공학용 계산기를. 이런 계산기만 사용이 됩니다. 시험에서 쓰실 때 이런 계산. 자, 29만 2,650원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보충법으로 해야 되니까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빼주어야 돼요. 82,000원이 조금 남아 있어요. 82,000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82,000원까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추가 설정액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대면 시험 보시는 분은 이제 시험지가 있으니까 시험지에다 메모를 하는 거고, 비대면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날 A4 용지 한 장을 책상에 꺼내놓고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거기다 메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상 매출금 날에다 210650 추가 설정액을 이렇게 계산해요. 다음에 바드럼도 해야죠. 바드럼의 잔액이 여기 있습니다. 350만원. 1%는 뒤에 동그라미 2개를 지우면 돼요. 35,000원이 1%입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 잔액을 또 확인해야죠. 바드럼 바로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24,000원입니다. 계산기로 24,000원을 뺍니다. 예. 계산기 안 써도 이런 숫자는 암산이 되는군요. 11,000원. 바드럼의 추가 설정액은 11,000원이니까 이렇게 메모해둡니다. 이렇게 시산표에 오셔가지고 추가 설정액을 계산을 해서 메모해 두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행 4번까지 준비가 됐고요. 다음 수행 5번. 당기 법인세 등 추산액은 300만 원이다. 선납세금이 있다면 이걸 다 입력하면 안 되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시산표 열어놓은 게 있으니까 혹시 선납세금이 있다면 선납세금은 당좌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어야 돼요. 당좌자산 안에. 네, 우리가 3일 패션은 지금 회사 등록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우리가 직접 전표로 입력을 다 해왔단 말이에요. 기억이 안 나요. 선납세금 우리가 처리했던 게 없죠. 그래서 법인세 중간해납도 납부한 적이 없고 우리가 원천징수를 당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300만 원을 모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 2번부터 5번은 전부 자동결산 사항이고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액까지 계산을 해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전체 메뉴 나가보시면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여기 결산의 맨 꼭대기에 있어요. 결산자료 입력. 거기를 클릭합니다. 딱 클릭하셔가지고요. 결산일자라는 기간에다가 1월부터 12월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매출원가 및 경비선택이라는 창이 나오는데 상품 매출원가에 해당되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상품 매출원가 양식으로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지금 이 화면을 처음 보시니까 엔터로 천천히 저하고 같이 내려가 보세요. 자, 엔터를 칠 때마다 커서가 긴 막대로 내려가잖아요. 이 긴 막대는 입력사항이 아니에요. 이미 전표에서 자동으로 불러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아, 이거 기초상품 재고액이 이렇게 반영됐구나. 단기상품 매입액 요만큼 반영됐구나. 내려가다 보면 쏙 셀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죠. 이것이 추가 입력 사항이에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기발상품 재고액이 들어가 있죠. 여기다 기발상품 재고액 실사 재고조사한 걸 넣는 거예요.
자, 재고액이 2천만 원이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다 입력합시다. 20 플러스 엔터. 자, 또 내려갑니다. 엔터로. 자, 이건 이미 다 입력된 전표에서 자동으로 가져오는 것들이에요. 길게 된 거는. 쭉 내려가서 어디서 쏙 들어가느냐? 퇴직급여에서 쏙 들어갔죠. 가로 열고 전입액. 여기에 퇴직금 추계액을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번 3일 패션은 퇴직금 추계액이 없어요. 자, 퇴직금 추계액이 없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퇴직연금 중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들은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을 안 합니다. 예, 왜냐면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할 때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확정 기여형 연금에 가입한 회사는 연금을 불입할 때마다 비용 처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설명까지는 안 했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3일 패션은 그런 회사다 이렇게 짐작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회사 규모가 작아가지고 결산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아예 인식하지 않는 회사도 있어요. 예, 부채 인식하면 재무제표 나빠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예 부채 인식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상장법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외부 회계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고의로 이거 부채 인식을 안 했네. 예.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것은 우발 부채도 아니고 확실한 부채거든요. 예. 내년에 분명히 퇴직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채로 인식을 안 했어요. 의도적으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회계 처리를 불량하게 했다 해서 잘못하면 상장 취소도 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상장법인들은 잘 해야 되겠지만 비상장법인은 외부 회계감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회사도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 보세요. 감가상각비의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이게 쏙 들어가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준비를 미리 해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저기 위에 기능모음 일로 가볼까요? 기능모음의 감가상각 반영 이걸 한번 이용해 볼까요? 네. 이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건물 얼마, 차량 운반구 얼마, 비품 얼마, 예, 총 얼마. 무형자산은 우리가 없었습니다만 만약 무형자산도 있었다면 무형자산 탭에 가면 여기 다 목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정자산 대장에 다 입력을 해놓은 회사라면 이 기능을 이용하면 돼요. 자, 이제 밑에 이걸 누르면 됩니다. 결산 반영. 그러면 입력이 자동으로 돼요. 네, 아까 거기에 쏙쏙쏙 3개가 들어갔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토탈 6688965가 반영이 됩니다. 이 3개 합쳐져. 자, 그 외에도 엔터로 쳐서 내려가다 보면 이게 쏙 들어갈 때가 있어요. 대손상각. 조금 전에 우리가 준비해 놓은 숫자 있죠? 외상매출금 준비해 놓은 숫자 210650을 여기다 입력해요. 엔터. 받으러음 11,000원을 여기다 입력해요. 대손상각비입니다. 이 두 개 합쳐서 대손상각비 21650. 대손 충당금은 2개로 나눠집니다. 자, 엔터로 또 내려가 보면 가다가 조감법. 예, 조감법이라는 건 조세감면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별히 더 비용으로 더 처리해주는 조세감면 특별법 해당이 된다면 여기다 입력을 해줍니다. 예,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지나가시고 맨 마지막에 법인세에서 쏙 들어가죠. 네, 법인세 추계액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선납세금을 입력한 처리한 것이 있다면 그걸 빼고 입력하는 건데 우리는 선납세금이 없었기 때문에 300만 원 모두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산자료 입력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한 다음에 마무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마무리가 뭐냐면 여기 있는 전표 추가라는 단추입니다. 이걸 눌러주죠. 전표 추가. 이렇게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하시는 거예요.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표가 그 전표가 어디에 만들어졌느냐? 자, 일반 전표에 가보세요.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에 소모품 정리하는 거 1번 전표 하나만 현재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 위에 조회라는 요 단추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조회하게 되면 전표가 몇 개 더 나타납니다. 이때 2번 전표부터 보시겠습니다. 차변 대변 대신에 결차 결대라고 나타나죠. 이 결차 결대는 번호로는 5번 6번인데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으로 넘어온 차변과 대변이라는 뜻입니다. 차변 대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품 매출원가 비용 발생시켰죠. 4,410만원. 대변의 상품 자산 감소시켰죠. 이런 분계를 무슨 분계라고 그래요?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 이렇게 부릅니다. 아,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네, 이런 것을 자동으로 이렇게 전표가 만들어지는구나. 아셔야 돼, 이거.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의 차변, 대변, 계준값이 뭔지 아셔야 돼요. 차변, 상품 매출원가. 대변, 상품. 그 다음에 3번 전표 보세요. 3번 전표는 차변이 감가상각비 6688965 대변의 203번 감가상각 누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209번 감가상각 누계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213번 감가상각 누계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은 각각의 해당 자산 다음 코드로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그리고 차변의 감가상각비는 똑같은 판매관리비이기 때문에 하나로 모았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회계 처리한 분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전표 보겠습니다. 차변의 대손상각비 22만 1650원 대변의 109번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요. 111번 대손충당금은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입니다. 대손상각비 계산 분계가 4번에 만들어졌네요.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차변의 법인세 비용 발생 300만원 대변의 미지급 세금 부채 증가 300만원 법인세를 미지급 세금으로 인식하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다 이게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했던 데이터들이에요. 전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해서 우리가 자동결산이라고 하죠. 자, 결산자료 입력 창은 닫아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우리 교재를 보면 수행 풀이가 나오는데요. 한번 쭉 보십시오. 쭉 훑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했던 작업들이죠.
231쪽의 하단에 보시면은 결차 결제로 넘어온 자동 결산 분계를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방법 여기 나와 있는데요. 뭐 삭제하는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전반적으로 결산자료 입력한 데이터들이 전부 다 수정사항이 너무 많아. 수정사항 한두 개 있으면 거기 찾아서 고치면 돼요. 거기서 아까 그 자리에서. 그런데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싹 지워버리고 다시 결산자료 입력을 다시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입니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시험에서 삭제하라고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결산 수정 분계 끝났으면 이제 장부 마감을 해야죠. 여러분들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장부 마감할 때 손익 계정을 먼저 마감했나요? 재무상태표 계정을 먼저 마감했나요? 예, 손익 계정 먼저 마감했어요. 기억하시네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도 손익 계정 먼저 마감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전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장부를 마감하느냐, 마감 절차를 보면은요, 우선 데이터 체크라는 걸 먼저 한답니다. 오류가 있는지. 그리고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해가지고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대차가 차액은 혹시 없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을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을 해야 돼요.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하면 여러분들 우리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이 분계 기억나시죠? 비용은 손익계정 차변으로 와야 되니까 차변의 손익, 대변의 비용. 그 다음에 수익은 손익계정 대변으로 가야 되니까 대변의 손익, 차변의 수익. 근데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이론 여러분 할 때는 비용은 급여 하나밖에 없었고 수익은 그때 수수료 수익인가 뭐 수익이 한 두 개인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분계가 이게 짧았죠.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는 꽤 많아요. 예, 비용도 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아마 몇 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계가 굉장히 긴 분계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점표 추가를 눌러서 이 손익 대체 분계가 손익계산서 계정이 마감되는 그 분계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수익과 비용 계정을 손익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그래야 이제 수익과 비용은 제로가 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아직 제로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어놓은 걸 보면은 지금 급여 700만원, 복리후생비 28만 1,000원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어요. 지금은 현재. 또 수익에서 상품 매출이 수익이잖아요. 예, 1억 1,000만원 여기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과 비용을 마감하면 이 잔액이 다 없어집니다. 잔액을 없애가지고 어디로 가요? 손익계정으로 가죠. 그래서 요 사이에 손익계정이 하나 들어가요. 만들어질 겁니다. 바로 이제 이 분계죠. 수익을 손익으로 대체한다. 그래서 대변의 손익, 차변의 수익계정. 비용을 손익으로 대체한다. 차변의 손익, 대변의 비용. 이 계정 분계를 말하고. 잔액은 어디로 가요? 자본으로 가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그래서 대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차변의 손익. 이 잔액이 뭐예요? 바로 순이익이죠. 순이익. 이 손익계정의 순이익이 대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익계정 마감이 되고요.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할 거예요. 재무상태표의 계정은 차기로 2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감 후 2월이라고 하는 마감 후 2월이라는 메뉴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우리 교육용 프로그램은 만약에 차기 2월도 일어나고 그러면 교육용 프로그램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웬만한 작은 회사는 그걸로 그냥 프로그램 회사 회계장도 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이런 기능을 다 넣으면. 그래서 마감 후 2월은 메뉴는 있는데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마감은 되지만 2월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간다. 차기로 2월 되는 메뉴가 마감이라고 하는 메뉴다.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수행을 해봅시다. 여러분 233페이지에 요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면 마감이 되는 겁니다. 자, 수행 1번 데이터 체크를 이용해서 오류를 체크해 봅시다. 오류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오늘 그 3104번 이미 백데이터가 잘 입력된 것을 불러내서 했기 때문에 없을 거예요. 자, 데이터 체크라는 게 어디 있느냐. 여기 데이터 관리에 여기 있죠. 네, 밑에서 두 번째 메뉴네요. 클릭하셔가지고 확인. 네? 응시용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데이터 체크를? 이러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도 이런 게 나오나요? 들어가지는 자리도 있고 안 들어가는 자리도 있나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영향이 그 금요일 날, 예, 금요일 날 작년도 문제로 모의 문제를 한번 풀었느냐, 기출 문제를 푸는 자리는 저처럼 이렇게 아예 들어가지도 않네요. 그런데 오늘 프로그램을 새로 깔은 자리나, 예, 처음에 시작할 때 2002로 이게 뜬 자리, 그 자리는 아마 이건 들어가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응시용 프로그램하고 섞였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응시용 프로그램은 지원하지 않는다 해서 보여드리지 못하겠네요. 자, 들어가신 분은 데이터 체크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데이터 체크가 일어납니다. 네, 우리는 그냥 데이터 체크가 있었다는 것만 알아야 되겠네요. 자, 어쩔 수 없고. 자, 데이터 체크 여러분들 되시는 자리에서 해보시도록 하고요. 두 번째, 합계 자력 시산표를 조회해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작성했었죠. 합계 잔액 시산표 12월 31일로 조회하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대차의 잔액의 경우와 합계의 경우가 서로 일치하는지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장부가 마감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가져가야 되니까 요 잔액들을 그대로 놔둬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과 비용은 이 잔액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후에 합계잔액시산표를 보면 이것이 없어진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합계잔액시산표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확인한 후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조회해서 상단부의 전표 추가를 클릭하고 손익대체 회계 처리를 수행해라. 이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상단에다가 날짜를 이렇게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손익계산서 있죠? 손익계산서 실행하셔가지고 12월로 조회하시면 여기가 단기입니다. 매출원가 대체분기 이제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 저 밑에 당기순이익이 저 밑에 있죠? 아이고, 저 밑에 47453-285 47453-285입니다.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갑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실행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확인한 당기순이익이 제대로 왔는가 한번 보세요. 47435-285
예, 제대로 왔죠. 자, 여기에 처분 예정일 내년 주주총회 때 처분 예정하기 때문에 여기 내년도 주주총회 날짜를 여기다 입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분 예정일은 2023년 0227로 되어 있고요. 처분 확정일은 전년도의 결산 내용을 당기의 주주총회 때 확정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확정된 내용이 처분 내용인데 처분 내용이 있었다면 여기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그런데 처분 내용 입력은 우리가 없었어요. 뭐 처분 내용이 없다고 가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점표 추가가 어딨냐?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손익계정을 마감하는 점표가 만들어집니다. 네, 한번 눌러보실까요? 점표 추가 5건이 추가되었네요. 네, 확인하시고 이 5건이 어떤 점표인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 점표 12월 31일 거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12월 31일 일반 점표를 보면은요, 결차 결대가 몇 번까지 있었냐면은 조금 전에 5번까지 있었습니다. 법인세 대체하는 거. 자, 6번부터가 지금 방금 만들어진 점표입니다. 자, 6번의 점표를 보면은 차변의 상품 매출이 수익이죠. 손익 계정에 대체한다. 1억 1천만 원. 대변의 손익 계정 대변으로 갔죠. 그래서 수익은 모두 손익 계정 대변에 간다. 수익 계정 과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3일 패션이. 그래서 상품 매출 하나만 손익 대변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점표. 7번 점표는 양이 상당히 많네요. 차변의 손익 6,715원. 이게 전부 비용의 합계예요. 자, 대변의 상품 매출원가 이 비용이죠. 급여 비용이죠. 공유생비 비용이죠. 여비교통비 비용입니다. 비용이 지금 451번부터 쭉 판매관리비까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비용을 전부 합친 것이 63,096,715죠. 이것이 손익계정의 차변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이제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보면 수익도 없고 비용도 없어졌어요. 한번 볼까요? 합계잔액 시산표 여기 열어놨으니까 조회 한번 눌러보세요. 위에서 조회 누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 매출원가도 잔액이 없어져 버리고 상품 매출도 여기 있는 잔액이 없어지고 잔액란이 굉장히 깨끗해져 버렸죠. 조금 전에 본 그 분계에 의해서 깨끗해진 겁니다. 대신에 없었던 손익이라는 계정이 하나 만들어졌죠. 손익 계정은 차변과 대변 금액이 일치되면서 또 자기도 잔액이 없어져요. 그 잔액이 어디로 갔느냐?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간 겁니다. 손익 계정의 잔액이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가면서 없어질 거예요. 손익 잔액도. 자, 일반 점표 다시 더 좀 보겠습니다. 자, 12월 31일 일반 점표에 7번 점표가 모든 비용을 손익 계정 차변으로 대체한 분계였어요. 자, 그 다음 8번 점표를 보면은 이게 이제 손익의 잔액입니다. 여기서 손익의 잔액은 4,700, 이게 당기순이익이에요. 이게 당기순이익. 손익계정 차변의 잔액이 대변 미처분 이익여금 자본으로 대체됐죠. 저기에 보면은 당기순이익 대체라고 써놨잖아요. 당기순이익이 손익계정의 차변에서 미처분 이익여금이라는 자본계정 대변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말 자본이 4,745만 3천원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회계의순환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연습했어요. 예, 여기까지만. 요 밑에 거는 연습에서 제외했습니다. 밑에 건 뭐냐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전기에 이월된 것까지 합쳐가지고 차기로 이월시키는 그런 기계적인 회계 처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표번호로 9번을 보시면은 2월 이익잉여금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보낸다. 요 2월 이익잉여금 5천만 원이 언제적 2월 이익잉여금이냐 하면은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면요.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2년도를 마감했기 때문에 이 2월 이익잉여금은 언제 넘어온 거냐면 2021년도에서 넘어온 2월 이익잉여금이에요. 이것하고 그 다음에 당기에 22년도에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이것이 더해져 가지고 내년으로 이게 이만큼이 2월 될 거예요. 2023년도로.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로 2월 시키는 분계까지 여기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일반 전표에 가보시면은 이것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오면은 아까 여기 4,700하고 요 5천만 원이 더해지겠죠. 그러면 9,700이 되죠. 그 9,700을 내년으로 2월 시킵니다. 예, 차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본 감소, 대변의 2월 이익잉여금, 자본 증가. 두 개가 다 자본이에요. 계정가액만 달라지는. 계정가액만. 그래서 우리가 전산으로 이렇게 2월을 시키게 되면은 차기로 2월 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자동으로 계정과목이 바뀝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옛날에 실습하기 첫날, 실습 첫날 들어갈 때 3일 패션에 전기 2월 전기말 그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 전기말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꿔서 입력해야 됩니다. 라고 그걸 막 집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수동으로 입력할 때는 그렇게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수동으로 입력할 때는. 근데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2월을 시킬 때는 그냥 놔두면 돼요.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 네, 그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때 꽤 복잡하고 이해하기 좀 까다로운 부분을 전부 자동화 해놨기 때문에 다소 결산이 좀 서투른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경험이 없는 것들은 거의 다 자동으로 해놨어요. 다 마저 들어가게끔. 그렇지만 우리는 도대체 이게 무슨 전표지? 알고는 있어야죠. 아, 이 전표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단순히 계정과목 바꿔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이건 두 개가 다 자본이에요. 네. 계정과목만 체인지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전표는 그 역할입니다. 자, 이제 손익계정 마감이 끝났습니다.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해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은 2월을 해주면 돼요. 마감 후 2월을. 그런데 아마 안 될 겁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다 닫으시고, 열려있는 걸 다 닫으시고, 마감 후 2월이라는 메뉴는 여기 있죠. 네. 마감 후 2월 클릭하신 다음에, 네, 응시용 프로그램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응시용이 아닌데, 교육용인데, 교육용에서는 될 거예요. 마감까지는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서 마감해 보세요. 네, 마감은 되는데 2월은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자, 제자리에서는 금요일날 여기서 2021년도 기출문제를 풀어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를 가보시면은 수행 과제가 쭉 있어요. 네, 지금 풀이한 거, 풀이를 쭉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 했던 내용입니다.
네. 마감을 하는 이 화면 여기서 여러분 마감 눌러주시면 이런 메시지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빨간 딱지로 마감이라고는 돼 있는데 2월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안내가 나왔을 겁니다. 마감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원가명세서,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거래처별 초기이원 이게 다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예, 이게 자동으로. 제3절에서는 재무제표 작성하기가 있는데 이미 우리는 작성을 다 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결산을 하면서 이미 다 작성을 했어요. 손익계산서도 작성을 했고 재무상태표는 지금 조회만 하면 바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패스. 자, 242페이지에 5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3개만 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번이 뭔가요? 135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35 고정자산 관리대장의 신규 취득 증가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의 총 금액이 얼마냐. 예. 2022년도 신규 취득분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자, 고정자산 관리대장 우리 한번 열어볼까요?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 우리가 한 번도 실행 안 해본 장부인데 요겁니다. 자, 고정자산 관리대장 항목에서 전체, 구분에서 전체, 유형에서 전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계정별로 당기 증가분, 신규 취득 증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관리장의 신규 취득 증가에 해당하는 총 금액은 네, 여기 맨 밑에 있네요. 계정 과목 총계 2,870만 원. 단답형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 숫자를 거기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3번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당기의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용선님? 안 계시나요? 안 계세요. 그러면 임은홍님? 임은홍님 거기 맨 뒤에 계세요? 예. 자, 이거 어디에서 봐야 될까요? 매출 총이익을 보려면 무슨 서류로 가야 될까요? 매출 총이익을 확인하려면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이 어디 있을까요? 손익계산서에 가면 있지 않을까요? 네, 손익계산서 가보세요. 12월 달로 네, 손익계산서 가서 보셔야죠. 매출총이 66450,000 예, 요걸 답안으로 이제 입력하시면 되겠죠. 66450,000 손익계산서의 구조, 재무상태표의 구조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한번 해볼까요? 12월 말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얼마냐? 재무상태표를 열어볼까요? 재무상태표를 열어보시면
12월 달로.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에 있겠죠. 여기 자본에 여기 있네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조금 전에 분개할 때 이 숫자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97 743 285. 이것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 됐었죠. 이거는 지금 당기 거니까. 당기 재무상태표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2월이 됐다면 2023년도에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이게 표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97 743 285. 네, 이렇게 여러분이 결산을 마치고 나서 결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결과를 조회해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제6장의 회계정보 분석을 좀 배우겠습니다. 245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3일 패션은 이제 끝났습니다. 3일 패션은 완전히 끝나고, 이제 유형상사라는 회사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실무 수행을 총 복습하는 시간을 유형상사로 한 번 더 연습합니다. 그러니까 3일 패션에서 했던 거를 유형상사에서 다시 한번 재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풀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직 잘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실무 수행에 대해서 3일 패션은 이제 다 끝나가는데 나는 아직 이거 잘 모르겠는데 유형상사가 또 남아있어요. 유형상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된다. 복습하게 됩니다. 교재가 참 잘 만들어졌어요. 딱딱 구석을 잘 해놨어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